나는 창가에 서서 느릿하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맑았어요. 70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곧은 허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많은 고민을 품고 살아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벽에 걸린 액자로 시선이 향해집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녀의 밝은 미소가 여전히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 미경아. 나도 모르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침마다 인사하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입니다. 아내와 인사를 마친 후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통증이 이제는 일상의 동반자가 되었죠. 아침의 첫 움직임은 언제나 관절의 통증과 협상이었습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나를 놓아주지 않거든요. 잠시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서랍을 열고 약통을 꺼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빨강, 노랑, 하얀색으로 구분된 약통들. 미경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챙겨주었는지 세심한 배려의 마음이 또 울컥합니다. 이제는 내가 색깔로 구분해 놓은 작은 알약 하나하나가 미경을 대신해 나의 하루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삼키며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오늘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이 있을 때는 그녀가 모든 일정을 기억해 주었는데 이제는 달력의 빨간 표시가 내 기억을 대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니 한 무리의 새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가볍게, 문득 아내와 함께 꿈꾸었던 노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즐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놓았었지요.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한숨을 푹 내쉬며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섭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겠네. 병원은 버스를 타고 가기엔 너무 먼 거리였어요. 하지만 택시비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세어보았죠. 병원비와 택시비를 내고 나면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질 터였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내게 병원 방문은 큰 부담이 되었어요. 미경아, 내가 있을 때는 이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휴, 미경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노후에 무엇을 하고 살지, 어디로 여행을 갈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계획들이 모두 허망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병원에 도착한 나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많았어요. 모두 누군가의 보호자와 함께 와 있었죠. 나만 혼자였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연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혼자서 왔어요. 담당 의사는 내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혈압이 높아졌고 관절염도 심해졌다고 했어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고 나오는 길에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축해 일으켜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병원에 다녀온 참이었고 또 가기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통증이 계속되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무릎이 골절되었다고 했어요. 당장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녀분께 연락드릴까요? 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혼자 감당할 방법을 궁리했지만 그러기에는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당장 갈게요. 아들에게 전화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 되었는지, 미경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내게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의사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들 민석과 딸 수연이 번갈아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망설임이 비쳤어요. 아버지, 저희가 모였는데요. 좀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둔 날, 민석과 수연이 함께 병실을 찾았어요. 그들 뒤로 사위와 며느리도 보였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죠. 아버지, 저희가 의논해 봤는데 당분간은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민석이 이어받았어요. 저희가 3달씩 번갈아 가며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껴졌어요.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희 생각대로 하자꾸나. 퇴원 후 제일 먼저 딸 수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때면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나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먼저 먹었어요. 밥 데워드릴게요. 수연의 말에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한 작게 해야 했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딸의 집이었지만 내겐 남의 집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녹색 주스를 내밀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모금 마시고 놀랐습니다.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죠. 아버지, 다 드셔야 해요. 비싼 거예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녹색 주스를 억지로 다 마셨더니 배가 아파서 밤새 화장실을 오갔어요.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사위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배가 좀 아파서.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외부인일 뿐이었죠. 3달 후 민석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내가 무언가를 도울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나는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번에 회사 해외 출장이 잡혔는데 그럼 아버님을 혼자 두고 가야 하나요? 그러게 참 곤란하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다리도 나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더 계시지 그러세요. 아니다. 집이 더 편해. 오늘 갈게.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반가웠지만 여전히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간병인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지만 불편한 몸으로 무리하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간병인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친절했지만 너무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연금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살 순 없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립과 의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간병인과의 생활은 내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두고 두 번째로 온 중년 남성은 일은 꼼꼼했지만 담배 냄새가 심했어요. 조심스럽게 담배를 밖에서 피워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도 간섭하실 건가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담배 냄새는 계속되었고 결국 두 번째 간병인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처음엔 친절했지만 내 검소한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절약하시면 어떻게 살아요? 에어컨도 안 틀고.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어요. 전기와 물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젊은 간병인에겐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색함으로 보였나 봅니다. 결국 세 번째 간병인도 2달 만에 떠났어요. 아버지,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민석이 방문했을 때 나는 지쳐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고 비용도 계속 올라갔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은 어떠세요? 요양원. 그 단어는 늘 내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마치 삶의 마지막 정거장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번 가봐야겠구나. 다음 날 민석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건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노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아침 6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니 군대 시절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규칙대로 진행되는 곳이었죠. 자유롭게 살아온 내겐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은 잠시 비워두기로 했죠.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양원 첫날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창문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미경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지내자. 곧 돌아갈 거야. 하지만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6시에 울리는 기상벨, 획일화된 식사, 강제적인 프로그램 참여. 모든 것이 나를 옥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점점 우울해졌어요. 밤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다른 노인들과의 공동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생활 습관, 성격 차이로 인한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깨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필수품을 넣었어요. 미경의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살 수 없어. 밤중에 요양원을 빠져나오기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경비원은 잠들어 있었고 문은 안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기에 무리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길에 나오니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있었어요.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나를 반기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먼지가 쌓이고 냉기가 돌았지만 이곳이 진정한 내 집이었죠. 나 돌아왔어. 미경아. 나는 풀썩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에겐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나를 다시 요양원으로 데려가려 할 테니까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지금은 요양원에서 탈출한 노인이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 첫 걸음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장을 봐야 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길을 오래 걷는 것도 무릎에 무리가 갔죠. 근처 슈퍼마켓은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내겐 먼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도 혼자 하기 어렵다니. 소파에 앉아 고민하던 중 내 시선이 커피 테이블 위 신문에 고정되었어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죠. 스마트폰으로 쇼핑이라. 미경이가 살아있었다면 놀랐겠지. 아들이 선물해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용법이 서툴렀지만 QR코드를 찍어보았어요. 앱 설치를 마치자 다양한 상품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 필요한 식료품을 하나씩 담았어요. 결제는 조금 복잡했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습니다. 내일 오전 배달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남성이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트피아 배달이에요.
물건 주문하신 것 맞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았다는 듯 상자를 조심스럽게 현관에 놓았어요. 무거운 물건은 제가 안으로 들여다 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겠네. 젊은 남성은 물건을 부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정우라고 쓰여 있었어요. 다음에도 배달 받으실 때 저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앱에서 가능하거든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친절한 젊은이였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장을 보기 시작했고 항상 정우를 지정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할아버님, 이번엔 과일을 많이 주문하셨네요. 요즘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야. 정우는 항상 물건을 들여다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의 방문은 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실은 저희 마트피아는 저와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동네 마트예요. 온라인 배달은 최근에 시작한 서비스고요. 그래요? 나는 놀랐습니다. 처음엔 큰 회사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마트였던 거죠. 그랬군. 아내는 어떤 사람이야?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할아버님 물건은 저희가 직접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말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배달날 정우는 약속대로 아내를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 아내 수진이에요. 항상 저희 마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은 밝은 미소의 여성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싱싱한 계절 과일이에요. 서비스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나를 위한 그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안으로 초대했어요. 차 한 잔 줄까? 네, 좋아요. 우리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와 수지는 결혼 3년 차 부부로 5년 전에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쉽지 않아요. 젊은 부부는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우와 수지는 종종 나를 방문했어요. 단순한 배달원과 고객 관계를 넘어 이웃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늦게 왔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장사가. 몇 주 후 내가 마트를 방문했을 때 창고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부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에게 두리안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이번 달 월세도 걱정인데 먹고 싶은 것 다 사주고 어떻게 살아? 나는 조용히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늘 친절했고 이제는 내게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다음 날 정우가 물건 배달을 왔을 때 그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정우야, 내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내게 두 끼 식사를 해주고 집을 정돈해주면 매달 50만 원을 줄게. 어떠니? 할 수 있겠어? 부담스럽게는 생각하지 마. 내겐 도움이 필요하고 너희에겐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서로 돕는 거지. 정우는 내 제안을 듣고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과 상의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의 신중함이 마음에 들었죠.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어요. 할아버님, 어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 수진이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고 수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마치 할아버님의 친절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혼자 살다 보니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렵고 집안일도 힘들거든. 잠시 침묵 후 정우가 말했어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할아버님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게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아침 일찍 와서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점심은 도시락으로 냉장고에 두고 저녁에는 정우가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편안해졌어요. 나는 젊은 부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경과의 첫 만남, 결혼 생활,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오랫동안 혼자 간직했던 기억들을 나누는 것이 참 좋았어요. 아내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마을 축제에서 처음 만났지. 22살 때였을 거야. 미경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었단다. 내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우와 수진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편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나와 나누었어요. 대학 시절 연애 이야기, 결혼 후 어려움들, 아들 민준이 태어난 날의 기쁨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 우리 젊을 때가 생각난다네. 두 사람이 도와주니까 생활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내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규칙적인 식사로 건강이 나아졌고 깨끗한 집안 환경은 기분을 밝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정우와 수진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매달 받는 50만 원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트 운영 부담이 줄었고 민준이를 위한 작은 사치도 가능해졌죠. 할아버님, 이거 보세요. 민준이가 할아버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이 종이약을 건넸어요. 서툰 솜씨로 접은 것이었죠.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종이약을 소중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게. 다음엔 내가 민준이에게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정우와 수진을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명절이 오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명절에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 내가 준비할 테니. 명절 당일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차례상을 차리는 일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를 번쩍 안아들자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참 좋았어요. 식사 후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우가 열어보니 평소보다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님,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받아. 너희 덕분에 내 삶이 훨씬 나아졌으니 이건 보너스야. 민준이 잠든 후 우리는 술잔을 기울였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 참 맛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할아버님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너희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으니까.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내 자녀들도 가끔 방문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끔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미경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사무쳤어요. 나이 들면서 오는 신체적 한계도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하면서요.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며 내 생활은 안정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엔 수진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식사, 오후엔 베란다에서 차 마시며 책 읽는 시간, 저녁엔 정우와 뉴스 보며 대화하는 일상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나 가을 끝자락 나는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몸이 무겁네. 아침에 일어나려다 현기증이 일었어요. 수진이 식사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내 안색이 좋지 않음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날 오후 정우와 수진은 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의사는 일시적인 빈혈과 피로가 원인이라 했죠. 나이가 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쉬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번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를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정우와 수진에게 부담될 텐데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내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 그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양원도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 과연 계속 자립적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공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어요.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였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게요. 이런 날씨에 혼자 있기는 아깝죠. 그는 김영호라는 82 노인으로 최근 건강 악화로 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편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저를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김영호 노인의 이야기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사위는 술 마시면 폭력적이 되고 딸은 폭력 앞에 무기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만이 제 유일한 위안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손자 이야기할 때만 반짝였어요. 나는 정우와 수진과의 관계, 우리의 특별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참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우리는 그 후로 종종 만났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고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을 교환했습니다. 김영호 노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손자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김영호 노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쓰러질 뻔하여 근처 벤치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노년의 현실이 나를 직면하게 했어요. 아무리 자립하려 해도 신체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서 김영호 노인을 다시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이가 술 마시고 와서 소동이 있었어요. 손자가 말리다 다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집을 손자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대신 손자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김 노인의 결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김 노인의 유일한 재산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노년의 자립이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손자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동의했어요. 할아버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내 불안감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노년의 자립에는 여러 형태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서로 도우며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이듬해 봄, 내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집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관심은 있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던 바둑을 배우는 일이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수진이 등록을 도와주었고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가는 날은 내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대국에서 이겼어. 저녁 식사 시간, 정우와 수진에게 즐거웠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내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할아버님 실력이 빨리 느시나 봐요.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 선생님이라고. 나보다 3살 어린 분이야. 바둑을 50년 두셨다는데 내가 운 좋게 이겼지. 작은 성취가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줄 줄 몰랐습니다. 바둑을 통해 새 친구들을 사귀고 머리를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 큰 행복이었어요. 바둑을 배우며 인생의 지혜도 얻었습니다.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어야 하고 때로는 작은 것을 포기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바둑의 철학이 삶과 닮아 있음을 깨달았어요. 미경아, 나는 요즘 바둑을 배우고 있어. 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도 나는 행복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종종 미경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감사와 사랑, 평온함이 함께했죠.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영호 노인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독한 친구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손자가 취직이 되어 다른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혼자 지내시는 건가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와의 동거가 김영호의 자립 계획 핵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계속 그 집에 살고 손자는 월세로 다른 곳에 방을 얻어주었어요. 시간제 간병인 시간을 늘렸고 복지관 친구가 일주일에 3번 함께 식사합니다. 손자는 주말마다 오고요. 김 노인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놀라웠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좋게 발전했네요. 손자도 자유롭게 살고 선생님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김 노인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년의 자립이란 결국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름에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를 심고 가꾸는 일이 즐거웠어요. 수확한 채소를 정우와 수진에게 건네주자 무척 좋아했습니다. 와, 정말 신선하고 맛있네요. 할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작은 성취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어느 가을날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 일주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정우와 수진, 심지어 김영호 노인도 방문했습니다. 퇴원 후 시간제 간병인을 두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예상하고 준비해둔 상황이니까. 건강이 회복된 후 복지관에서 노년의 자립 생활 주제로 작은 강연을 했어요. 노년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은 내 손으로 써 내려가야 하니까요.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5살 된 민준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았어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경아, 우리가 계획했던 노후와는 좀 다르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잘 살다가 갈게. 따스한 봄날 공원 벤치에 앉은 우리 두 노인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우리가 찾은 해답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겐 맞는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김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자립이란 결국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우리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노년의 자립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길에서 우리는 각자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평안한 날 되세요.